여러분은 자연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냥 우리가 이용해야 할 차원? 아니면 정복해야 할 대상? 만약에 자연이 단순히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포함하는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영혼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서 출발하는 책이 있습니다. FWJ 셸링의 자연 철학 체계의 최초 초안인데요. 이건 단순한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우리와 이 세계의 관계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도발적인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셸링 철학의 심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에는 뭐가 보이죠? 네,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죠. 뉴턴 이후에 과학계를 지배했던 시계장치 우주라는 이미지예요. 모든 게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착착 움직이는, 감정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대한 기계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뿌리에서부터 저 가지 끝까지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셸링은 바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자연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그는 이 기계라는 익숙한 안경을 벗어 던지고 자연의 그 살아있는 본질, 그 역동적인 심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럼 셸링이 넘어서려고 했던 그 거대한 벽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생각하는 나와 생각 없는 자연을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것처럼 딱 나눠버리는 생각이었어요. 한쪽에는 사유하고 느끼는 특별한 존재인 정신, 즉 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냥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는 차가운 물질 세계가 있다는 거죠. 셸링은 이 둘 사이의 깊은 단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정신과 자연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분리된 세계를 다시 하나로 잇는 새로운 철학을 꿈꿨던 거죠.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셸링이 일으킨 생각의 혁명, 그 핵심입니다. 자, 왼쪽의 시계를 한번 볼까요? 시계 부품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시계 장인이라는 외부의 누군가가 설계도에 따라서 조립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쇳조각 더미일 뿐이죠. 완성된 시계는 정확히 부품들을 합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연을 죽은 물질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의 나무는 어떤가요? 잎사귀 하나가 나무 전체의 생명 활동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잎의 모양이나 기능은 누가 밖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나무라는 전체 생명체 안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고 전체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거죠. 셸링에게 자연은 외부 설계자가 만든 기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살아있는 전체였던 겁니다. 셀링의 이 말, 이거 정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심장을 펌프에 비유하고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잖아요. 살아있는 걸 기계에 빗대서 이해하려고 하죠. 생명을 기계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셀링은 정반대로 소리칩니다. 애초에 그런 기계적인 법칙이 작동할 수 있는 무대 자체가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생명 없는 기계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한 생명이라는 전제 안에서만 비로소 기계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관점을 좀 바꾼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어요. 자, 자연이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라는 생각, 정말 멋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철학자로서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아요. 자연이 전부라고 칩시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철학을 시작해야 할까요? 눈앞에 있는 이 나무? 저기 있는 돌멩이?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자연 활동의 결과물, 그러니까 산물일 뿐이잖아요. 셸링이 찾고 싶었던 건 이런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창조적인 생산성 자체였거든요. 모든 설명의 시작점이 되는 철학의 영점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셸링 앞에 놓인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이든 단단한 바닥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이 왜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댔는데 여러분이 또 그 근거는 왜 맞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게 되죠.
마치 끝없이 아래로만 내려가는 계단처럼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모든 설명의 최종 도착지, 더 이상 왜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궁극적인 출발점, 즉 제1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지만 그 자신은 다른 무언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말이죠. 철학에서는 이 궁극적인 출발점을 무제약자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말 그대로 다른 어떤 조건이나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무언가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근거, 바로 이 무제약자를 찾아야만 왜? 라는 질문의 무한 반복을 딱 끊고 안정적인 지식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생각의 체계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뭐랄까 논리적인 주춧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슐링은 철학사의 길이 남을 정말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그 궁극의 원리, 그 무제약자라는 것이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신이나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자연,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연은 신이 만든 창조물이거나 불완전하고 계속 변하는 현상세계 정도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슐링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연은 절대자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이 바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의 절대자라고 말이죠. 이 선언은 슐링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연이 절대자라면 우리는 자연을 이미 다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전시된 박물관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강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강가에 놓인 예쁜 조약돌이나 떠내려가는 나뭇잎, 즉 산물만 쳐다보는 것과 같아요. 강의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죠. 끊임없이 흐르는 그 움직임과 힘, 즉 생산성 자체에 있잖아요. 슐링이 찾고자 했던 건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이 근원적인 흐름, 바로 자연의 끊임없는 활동, 그 자체였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슐링은 자연을 모든 것의 근원인 절대자로 봤고 그 본질은 완성된 산물이 아니라 순수한 생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 근원적인 생산성, 이 우주를 움직이는 엔진의 진짜 성격은 뭘까요? 그 역동적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슐링의 대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세요. 왼쪽의 정육면체처럼 존재의 본질이 어떤 고정된 물질이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른쪽의 소용돌이처럼 존재의 본질은 순수하고 끊임없는 활동 그 자체라는 거죠. 슐링에게 존재한다는 건 가만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행하고 생산하는 과정, 그게 바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셈이죠. 실제의 근원은 조용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의 폭풍, 즉 무한한 활동성인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방금 한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최고의 구성적 활동성. 이게 바로 실제 세계의 심장이에요.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객관적인 사물들, 이 책상, 저 컵, 전부 다 이 활동성이라는 바다에서 생겨난 파도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활동성 자체는 결코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파도나 물방울은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바다의 근원적인 힘 자체를 하나의 물건처럼 딱 붙잡아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이 활동성은 모든 대상의 어머니지만 스스로는 결코 대상이 되지 않는 순수한 창조의 원리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잠깐만요. 만약에 세상의 근원이 무한하고 경계도 없는 활동성의 바다 같다면 왜 우리 눈앞의 세계는 혼돈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죠? 왜 제 앞에 있는 이 책상은 안정적인 형태를 딱 유지하고 있고 컵은 컵대로 행성은 행성대로 명확하게 구분돼서 존재할까요? 어떻게 그 무한하고 형태 없는 에너지에서 이토록 안정적이고 유한한 사물들이 짠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이야말로 슐링 철학이 반드시 답해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무한한 활동의 바다에서 어떻게 유한한 섬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셜링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를 꺼내듭니다. 바로 무한한 힘을 스스로 억제하고 제한하는 힘, 저지의 힘입니다. 이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셜링의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왼쪽에 거센 물줄기, 이게 바로 절대적 활동성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고정된 형태가 없죠. 그런데 이 흐름이 어떤 지점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 제약되고 저지되면 오른쪽에 단단한 얼음 조각처럼 안정적인 산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얼음 조각이 물의 흐름이 멈춘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한한 흐름의 힘이 그 지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응축되고 억제된 결과물이죠. 첼링은 우리가 보는 모든 유한한 사물들이 바로 이 얼음 조각 같다고 말합니다. 무한한 자연의 활동성이 특정 지점에서 스스로를 저지하고 꽉 뭉쳐서 만들어낸 일시적으로 안정된 힘의 매듭 같은 존재라는 거죠. 셀링의 논증은 마치 정교한 도미노 같아요. 그 단계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따라가 보죠. 자, 첫째, 토대. 모든 것의 시작은 절대적 활동성, 즉 에너지의 바다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둘째, 제한. 이 바다에서 안정적인 섬, 즉 대상이 생겨나려면 그 활동성이 스스로를 억제하는, 즉 무한히 저지되는 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생겨나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소용돌이는 바다와 다른 게 아니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형태를 가지죠. 셋째, 결과. 바로 이 저지의 지점들, 이 안정된 소용돌이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의 근원적 성질들, 예를 들면 단단함, 색깔, 맛 같은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넷째, 원인.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진짜 원동력은 뭘까요? 슐링은 그것을 단순 작용자들이라는 이념적인 힘으로 설명합니다. 이 작용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구절은 방금 설명한 좀 추상적인 과정을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과 딱 연결시켜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만지면서 이거 단단하네? 하고 느낄 때 우리는 사실 자연의 무한한 활동성이 바로 그 지점에서 강력하게 저지되고 응축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파란색이라는 성질을 본다는 것 역시 빛이라는 활동성이 특정 방식으로 저지된 흔적을 우리 눈이 감각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적인 성질은 보이지 않는 자연의 근원적 활동성이 남긴 일종의 지문과도 같은 셈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의 성질이라는 것이 무한한 활동성이 저지된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이 저지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셀링 자연 철학의 가장 깊은 곳, 물질의 성질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작용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용자라는 개념은 슐링 철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니까 한번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작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 같은 물리적인 알갱이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념적인 힘, 즉 물질이 아니라 작용 그 자체예요.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작용자는 텅 빈 공간이라는 무대 위에 등장하는 배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용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극이 펼쳐짐으로써 공간이라는 무대 자체가 비로소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두 개의 강력한 자석, 즉 작용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장을 형성할 때 그들 사이에 비로소 거리와 공간이라는 관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용자의 독특한 특징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절대로 돌멩이 같은 딱딱한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둘째, 눈으로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이성적으로 가정해야만 하는 설명의 원리예요. 셋째, 단단함, 차가움, 빛 같은 모든 근원적인 성질은 각각 고유한 작용자의 활동 결과물입니다. 넷째,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인데 공간은 작용자들이 담기는 빈 상자가 아니라 작용자들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다섯째, 작용자는 중력처럼 파괴되지 않는 순수한 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때문에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입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한히 나눌 수 있는 힘의 연속체로 이해될 수 있게 됩니다. 셀링 자신의 이 말은
작용자의 진짜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언젠가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 더 강력한 현미경으로 이 작용자를 발견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세계에 단단함이나 색깔 같은 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어떤 힘을 가정할 수밖에 없어. 즉, 작용자는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쉘링이 일으킨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전통적인 원자론을 보세요. 기본 단위는 죽어있는 물리적 입자고 이것들은 미리 주어진 텅 빈 공간 안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오른쪽 쉘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역동적입니다. 기본 단위는 살아있는 힘, 즉 작용자입니다. 이것들은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는 원리이며 그 본질은 순수한 작용이죠. 그리고 이 힘들이 서로 충돌하고 저지하고 균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물질의 성질들이 창조되는 겁니다. 죽은 물질에서 살아있는 힘으로 세계의 근본 단위를 완전히 재정의해 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쉘링이 이 책의 첫 부분에서 한 일은요, 우주라는 건물을 아예 기초부터 다시 지은 겁니다. 그것도 생명 없는 죽은 벽돌이 아니라 활동과 저지, 창조와 제한이라는 순수한 힘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재료로 말이죠. 이제 세계는 정적인 부품들의 조립품이 아니라 근원적인 힘들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화해를 통해 스스로를 생성해 나가는 거대하고 장엄한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드라마는 이제 막 1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무대 위의 진짜 주인공들, 즉 근본적인 작용자들을 소개받은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순수한 힘들은 도대체 어떻게 서로 결합하고 조직화해서 더 복잡한 현상들, 예를 들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마침내 스스로를 복제하고 성장하는 생명이라는 이 경이로운 현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도약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쉘링의 자연 철학이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다음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자, 프리드리히 쉘링의 이 책, 자연 철학 책의 최초 초안을 딱 펼치면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랑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자연이라는 게 단 하나로 통일된 절대적인 활동 그 자체라면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제각각인 별개의 사물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 책은 바로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그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쉘링이 대체 어떻게 단 하나의 원리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다채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자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쉘링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원리를 세웠었죠. 그게 뭐였냐면 자연은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절대적이고 순수한 생산성 그 자체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역설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 자연이 무한하고 단일한 활동이라면 어떻게 유한하고 여러 개로 나뉘어 보이는 이 세상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세상이 왜 그냥 거대한 에너지의 바다처럼 하나로 쫙 이어져 있지 않고 왜 하필이면 책상, 나무, 또 우리 자신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셀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라는 건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최고의 구성활동 그 자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은 결국 그 근원적인 하나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된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강의 흐름에서 잠시 튀어나온 물방울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내야 할 건 그 거대한 활동이 어떻게 제한되어서 이런 개별적인 존재들이 생겨나는가. 바로 그 메커니즘인 거죠. 자, 이 엄청난 역설에 대해서 쉘링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을 약간 뒤엎는 개념입니다. 바로 저지, 인히비션. 우리말로 하면 억제나 제지 정도가 될 텐데요. 이게 바로 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링이 한 이 말,
자연이 절대적 활동이라면 이 활동은 무한히 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이게 바로 모든 걸 푸는 마스터키 같은 문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활동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인식하려면 그게 반드시 어딘가에서 딱 멈춰서거나 제재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저지가 없다면 그건 그냥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는 순수한 에너지의 폭풍일 뿐이겠죠.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다는 점이에요. 보통 무한이라고 하면 끝없이 펼쳐진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셜링이 말하는 경험적 무한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끝없이 제지당하고 있는 끝없는 힘이에요. 아주 강력한 소방호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담긴 물의 압력 자체는 어마어마하죠. 무한하다고 칩시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꽉 억누르고 있는 노즐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무한한 힘이 저지되면서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경험적 무한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저지하는 힘이 무슨 외부에서 자연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자연은 절대적으로 활동하고 자기 안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외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활동 바로 그 자체가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의 저항 지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이런 저항 지점들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지점들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셜링은 이걸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단순 작용자, simple actants. 이 표를 보시면 셜링의 생각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기존의 기계론적 원자는 뭐였죠? 물질을 쪼개고 쪼개서 더는 나눌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였잖아요. 근데 셜링의 단순 작용자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작용 혹은 저지의 지점 그 자체예요.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공간보다도 먼저 있는 개념이고요. 물질의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질, 예를 들어 색깔이나 단단함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이상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 현실을 구정하는 최소의 힘, 또는 경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작용자라는 게 공간 안에 있지도 않다면서요. 그럼 대체 공간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공간이 아닌데 어떻게 공간적인 세상을 만들죠? 셀링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작용자는 공간을 점유하게 만드는 원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무한히 쪼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작용자 때문이고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작용자는 종이 위에 찍힌 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펜으로 종이를 꾹 누르는 행위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점은 분명히 공간 안에 존재하죠? 하지만 누르는 행위 자체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작용이라는 행위는 공간에 앞서지만 그 결과물, 즉 효과는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셜링이 왜 화학자들이 아무리 물질을 분석해도 순수한 바탕 물질을 찾아낼 수 없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화학은 단지 이런 근원적인 작용들이 만들어낸 효과를 관찰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셜링의 주장은 자, 여러분, 자연 속에 이런 단순 작용자라는 게 진짜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성이라던가 전기, 화학적 성질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런 이상적인 근거로서의 작용자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적 도구인 셈이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요. 자, 정리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한한 활동과 그 활동이 저지되면서 생겨나는 지점들, 즉 단순 작용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 제각각인 작용자들이 어떻게 서로 만나고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아는 책상이나 나무 같은 구체적인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셜링이 제시하는 결합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째, 모든 개별 작용자들은 결국 하나의 동일한 근원적인 자연 활동이 멈춰선 지점들이에요. 그렇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같은 부모를 둔 형제들처럼 결국 하나의 동일한 목표, 즉 절대적인 산물을 향해 나아가려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 목표를 이루려면
당연히 서로 다른 작용자들이 힘을 합쳐서 복합적인 작용자로 결합해야만 하겠죠. 마지막으로 결합이 가능하려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작용자라 다른 작용자를 붙잡거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보세요. 모든 게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려는 이 충동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결합의 충동은 자연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근본적인 힘 혹은 경향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보편인력과 응집력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보편인력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끌어당겨서 거대한 하나로 만들려는 힘이에요. 중력 같은 거죠. 개별적인 것들의 경계를 허물고 보편적으로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반면에 응집력은 정반대예요. 이건 개별적인 것들을 위해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끊임없이 개별적인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모든 걸 하나로 뭉치려는 인력과 어떻게든 각자의 개별성을 지키려는 응집력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 그 역동적인 긴장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력과 응집력이라는 두 거대한 힘에 이끌려서 작용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결합하는 과정, 그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드디어 자연의 최초의 눈에 보이는 산물들이 탄생합니다. 바로 형태와 유동성이죠. 셸링의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자연에는 수정에서 잎사귀로, 잎사귀에서 인간의 형태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형태 결정이 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 스케일입니다. 셸링은 가장 단순한 무기물인 수정의 결정 구조에서부터 식물의 잎사귀, 그리고 가장 복잡한 생명체인 인간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리는 결국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형태라는 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수정이 왜 육각형인지, 나뭇잎이 왜 그런 모양인지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 형태를 이루는 근원적인 작용자들이 역동적으로 갈등하고 결합하다가 마침내 안정적인 균형을 이룬 상태가 물리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알겠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들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물이나 공기처럼 정해진 형태가 없는 것들은요? 슐링의 이론은 이런 유동성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해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셸링에게 유체, 즉 액체나 기체는 단순히 형태가 없는 물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벽한 역동적 균형 상태입니다. 고체를 한번 볼까요? 고체는 응집력 같은 어떤 하나의 힘이 다른 힘들을 압도해서 입자들이 한쪽으로 더 강하게 끌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단하고 고정된 형태가 생기죠. 반면에 유체는 어떤 입자에 작용하는 모든 방향의 인력들이 정확히 서로를 상쇄시켜서 힘의 평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내부 저항이 없고 각 부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설명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쉘링의 관점에서 가장 근원적인 상태는 고체가 아니라 바로 이 절대적 유동성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힘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가 기본값이라는 거죠. 물질은 그 균형이 깨지고 어떤 특정한 작용자가 우세해질 때 비로소 유동 상태를 벗어나서 고체가 되는 2차적인 상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정지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힘의 균형을 잡았다가 그 균형을 깼다가 하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는 단 하나의 활동에서 출발해서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인 고체와 유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거대한 건설의 기초공사를 막 끝낸 것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자연의 최초 산물들이 이렇게 단순한 형태와 유동적 상태라면 도대체 어떤 힘이 이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토록 복잡하고 생동감 넘치는 생명체들로 진화하도록 이끄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셜링의 철학에서 자연을 본다는 건요, 이미 다 완성된 멋진 그림을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붓질이 계속되고 있는 아직 마르지 않은 거대한 캔버스를 보는 것과 같죠. 세상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게 바로 그 보편적인 형성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끝도 없는 창조의 에너지가 대체 어떻게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 유한하고 개별적의 사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부딪히는 힘들이 어떻게 복잡한 화학 반응이 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명 그 자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셜링의 철학이라는 지도를 들고 자연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 거대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문장, 이게 바로 그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연은 그냥 정적인 무대가 아니라 영원히 상연되는 한편의 연극이라는 거죠. 자, 그럼 셜링 철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동력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긴장감, 갈등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양쪽 끝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상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힘이 작용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힘으로 이미 만들어진 구체적인 형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힘이 맞서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멈추지 않는 생산성과 이미 만들어진 산물 사이의 팽팽한 투쟁, 이 갈등이야말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풀어내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링에게 자연의 진짜 본질은 존재한다는 상태가 아니라 활동한다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고요하게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한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 같은 이미지죠. 이걸 바로 절대적 활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순수한 에너지, 현실 세계를 낳는 근원적인 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설링은 심지어 철학에서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자연은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역설,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연이 그저 끝없이 흐르는 에너지의 강물이라면 사실 어떤 구체적인 형태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야 맞습니다.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휙 하고 흘러가 버릴 테니까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 무한한 활동이 우리 눈앞에 있는 저 단단한 바위, 저 푸른 나무,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무한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가능한가? 이 거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쉘링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바로 결정적인 개념, 저지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슐링은 말해요. 이 무한한 활동성에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그 흐름을 가로막고 제동을 거는 반대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마치 형태 없는 에너지의 바다에서 구체적인 파도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바람이나 해저 지형 같은 저항이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저지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무한한 생산성은 비로소 유한한 현실 세계의 사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지는 결함이 아니라 무한히 유한을 낳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개별적인 사물들, 그러니까 책상, 나무, 돌멩이 같은 것들은요, 사실 자연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의 본성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무차별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저 바위 하나, 이 앞에 있는 식물 한 그루, 저 멀리 보이는 동물 한 마리, 그 모든 것은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형태를 필사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일종의 작지만 위대한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활동성과 저지라는 근본적인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생명 세계, 그러니까 무기물 세계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쉘링은 아주 단순한 물질들이 어떻게 스스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셀링은 자연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슈트펜폴게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우리말로는 단계적 계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여러 현상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목록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한 아주 정교한 설계도와 같아요. 자연이 스스로를 구축해 나가는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순서를 보여주는 거죠.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기초 공사가 되고요. 이 전체 과정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논리적 증명과도 같습니다. 이 3단계 설계도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단계는 자기입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립의 틀, 즉 양극성을 설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움직임은 없고 순수한 긴장 상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단계는 전기입니다. 전기는 이 정적인 대립에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불어넣습니다. 두 극 사이를 오가는 역동적인 흐름, 즉 수축과 팽창으로 나타나는 힘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화학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역동적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던 긴장이 마침내 하나의 안정적인 결과물로 합쳐집니다. 예를 들어 산과 염기라는 두 대립적인 힘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가진 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하나의 통일체 안에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순서가 절대로 뒤바뀔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셀링의 생각은 이렇게 체계적인 빌딩 블럭처럼 한 층 한 층 쌓여 올라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전기의 역동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전기가 흐르려면 자기라는 근본적인 양극성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자연은 가장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해서 필연적인 단계를 차례차례 거쳐 점차 더 복잡한 현상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이제 셸링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극적인 도약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복잡한 무기물의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실체인 살아있는 유기체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이건 그냥 단순히 복잡성이 조금 더해지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뉴턴의 기계적인 세계관에서 생명의 유기적인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존재 방식 자체가 질적으로 대전환하는 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셸링 철학의 핵심적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있는 시계를 한번 보세요. 시계는 톱니바퀴, 태엽, 바늘 같은 부품들을 외부에서 사람이 조립해서 만듭니다.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기계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식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씨앗 안에는 이미 전체 식물에 대한 청사진, 즉 그 식물이라는 전체가 들어있고요. 그 전체의 힘이 뿌리, 줄기, 잎이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조직합니다. 유기체는 외부에서 조립되는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라 내부의 힘으로 스스로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는 부품으로 분해해서는 절대로 그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셀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유기체를 볼 때 느끼는 그 목적성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눈은 보기 위해서 존재한다거나 심장은 피를 온몸에 보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의 해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라 유기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볼 때 그 내부의 통일성과 목적성을 알아보도록 강요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운 판단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에서 오는 필연적인 느낌이라는 겁니다. 셀링의 원대한 비전은 개별 유기체를 넘어서 자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건 당시에 과학계를 지배하던 우주를 거대한 시계장치로 보던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우리가 기계적이라고 생각하는 물리 법칙이나 화학 반응조차도 사실은 이 거대한 보편적 유기체가 자신을 유지하고 표현하기 위한 하위 기능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기계가 생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명이 기계를 설명한다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기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 생명현상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원리들은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셸링은 모든 생명현상을 단 3가지의 근본적인 힘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셀링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이 3가지 근본적인 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생식력입니다. 이건 유기체가 스스로의 몸을 형성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성장하는 힘이에요. 무기물 세계의 화학 과정이 생명체 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둘째는 피자극성인데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처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건 무기물 세계의 전기의 힘에 해당하죠. 마지막으로 감성입니다. 이건 유기체를 그냥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하게 하는 통일성의 원리예요. 무기물 세계의 근본적인 양극성, 즉 자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셸링의 비교 생리학의 핵심적인 통찰이고 그야말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그토록 놀라운 다양성이 완전히 새로운 힘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힘, 생식력, 비자극성, 감성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생명체는 생식력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또 어떤 생명체는 피자극성과 감성이 훨씬 더 발달하는 식으로요. 이 차트를 보시면 셸링의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식물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성장하고 번식하는 생식력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반면에 외부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피자극성은 매우 낮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전체로 감각하는 감성은 거의 0에 가깝죠. 그럼 이제 동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물의 차트는 이 비율이 거의 정반대에 가까울 겁니다. 생식력은 식물보다 약한 대신에 환경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피자극성과 고통이나 쾌락을 느끼는 감성이 훨씬 더 높게 발달해 있겠죠? 이처럼 똑같은 세 가지 힘의 상대적인 비율과 강도가 생명체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살펴봤던 무기물의 세계와 유기물의 세계를 하나의 거대하고 일관된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셸링이 그린 위대한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표가 바로 셸링 철학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힘과 생명을 지배하는 기능 사이에 존재하는 이 놀라운 평행관계, 이건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보세요. 무기물 세계의 근본적인 양극상인 자기는 유기체 안에서 통일성의 원리인 감성으로 나타납니다. 역동적인 대립인 전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인 피자극성에 해당하고요. 안정적인 종합인 화학 과정은 형성하고 성장하는 생식력과 정확히 짝을 이룹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근본 원리가 다른 잠재력, 다른 수준에서 표현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 연역적인 여정의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는 각기 다른 악장과도 같다는 것. 무기물과 유기물, 물리적인 힘과 생명의 기능은 모두 동일한 근본 원리, 즉 생산성과 저지의 영원한 투쟁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변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연 전체는 하나의 거대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셸링 자신의 말로 이 위대한 종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철학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 모든 흩어져 보이는 현상들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설명하고 그들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 그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분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현상들 사이의 내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꿰뚫어 보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에서 시작해서 생명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거대한 자기구축 과정을 쭉 따라왔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면 그 안에서 불현듯 나타난 우리 인간의 의식,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을 생각하는 이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다음 여정, 바로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나라는 정신의 자리는 어디인지 탐구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 셸링과 함께하는 자연 철학 여정.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힘에서부터 시작해서 빛, 전기, 그리고 화학적 결합까지 쭉 따라왔잖아요. 자연이 스스로를 펼쳐 보이는 이 거대한 드라마를 함께 보고 있었던 건데요. 이제 정말 그 드라마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거죠. 생명이 없는 그냥 돌멩이 같은 무기물의 세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쉘링한테 이건요, 그냥 물질들이 우연히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자연이 가진 내적인 필연성,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이번 이야기의 정말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화학작용? 이건 뭐랄까, 생명이라는 엄청난 연극을 위해서 무대를 완벽하게 싹 세팅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배우가 없어요. 무대는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텅 빈 무대 위로 생명이라는 주인공은 대체 어떻게 등장하는 걸까요? 슐링은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자연이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꼭 도달해야만 했던 뭐랄까 정해진 목적지 같은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유기체라는 이 아주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슐링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살아있는 것의 대명사죠. 유기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움직이는 세 가지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 힘들이 서로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식물부터 동물까지 다양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또 이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뭔지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슐링이 왜 생명을 투쟁 그 자체라고 봤는지 그 깊은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슐링은요,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아주 결정적인 선을 딱 긋습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슐링의 생명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 같은 거거든요. 슐링은 사실 유기체라는 개념을 칸트한테서 빌려왔어요. 근데 이걸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완전히 혁명적으로 재해석해버립니다. 칸트한테 유기체는 뭐였냐면요. 이거 누가 꼭 목적을 가지고 설계한 것처럼 생겼네. 근데 진짜 그런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 딱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 일종의 생각의 틀 같은 거였죠. 하지만 슐링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슐링한테 유기체는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진짜 설계 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나 기둥 같은 각 부분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하죠? 그쵸? 설계도라는 전체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기체에서는 전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이 먼저 있고 그 힘이 각각의 부분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걸 기계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계에는 톱니바퀴, 태엽, 바늘 같은 부품들이 있죠. 이 부품들은 시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냥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계공이라는 외부의 존재가 이걸 조립해서 시계라는 전체를 만들죠. 심지어 시계의 목적, 즉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시계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고요. 근데 유기체는 완전 정반대예요. 우리 몸의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몸 밖에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심장은 오직 몸이라는 전체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몸 전체를 위해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체는 누가 밖에서 조립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고요. 생명이라는 형식과 살과 피라는 진료는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유기체는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자체를 위한 존재인 거죠. 바로 여기서 슐링의 생각이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는 유기체가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오히려 정반대로 이 유기체라는 원리야말로 온 우주를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기계 같은 것들조차도 이 거대한 유기체라는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편적 유기체이고 우리가 보는 시계나 행성의 움직임 같은 기계적인 법칙들은 그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생각 아닌가요? 요즘 우리가 생태계나 지구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보는 가이아 이론 같은 걸 생각해보면 슐링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그 놀라운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유기체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하나의 전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힘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쉘링은 모든 생명 현상의 뒤에는 딱 세 가지의 보편적인 힘, 그러니까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쉘링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뭐냐면 이끼 한 포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세 가지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생명의 그 엄청난 다양성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 힘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기본 힘이 어떤 비율로 또 어떤 세기로 섞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당시에 동물의 뼈 구조 같은 걸 비교하던 비교 해부학을 넘어서서요. 살아있는 생명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비교하는 비교 생리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젖힌 셈입니다. 자, 첫 번째이자 가장 바탕이 되는 힘, 바로 생식력입니다. 근데 이 단어만 보고 자손 낳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유기체가 매숨긴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상처나면 회복하고 또 음식을 먹어서 그걸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아닌 것을 나로 바꿔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내는 힘. 이게 바로 모든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인 거죠. 두 번째 힘은 피자극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는 유기체가 그냥 꽉 닫힌 존재가 아니라 외부 세계랑 끊임없이 소통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실링은 이 개념을 당시의 과학계를 막 뒤흔들었던 전기, 갈바니즘 현상이랑 깊게 연결시켜요. 죽은 개구리 다리에 전기를 흘려주면 움찔하고 경련하잖아요. 그것처럼 살아있는 유기체는 외부 세계의 수많은 자극에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생명체가 외부 세계와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입력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높은 차원의 힘은 바로 감성입니다. 자, 아까 피자극성이 외부에서 오는 입력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죠? 그럼 이 감성은요, 유기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솟아나는 자발적인 출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내적인 힘의 원천인 거죠. 고등동물에게서 우리가 의식이나 의지, 자기인식이라고 부르는 모든 현상들의 뿌리가 바로 이 감성입니다. 피자극성이 외부의 파도에 밀려가는 거라면 감성은 자기 안의 동력으로 헤엄쳐 나아가는 능력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 손에 생식력, 피자극성, 감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쉘링은 바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자연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생명의 바체론 스펙트럼이 어떻게 쭉 그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스펙트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일 아래에는 식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식물의 삶은 거의 전부가 자라고 번식하는 순수한 생식력의 꿈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감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다가 폴립 같은 하등동물로 넘어오면 외부 자극에 움찔하고 반응하는 피자극성이라는 힘이 드디어 깨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동물에 이르면 내부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성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죠. 이들은 훨씬 복잡하고 뚜렷한 개성을 갖게 되지만 그 대가로 식물처럼 무한히 뻗어나가던 생식력은 자기 몸을 유지하고 소수의 정예화된 자손을 낳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죠. 셜링에게 식물, 폴립, 포유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원색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생명체들도 똑같은 세 가지 힘의 조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체의 정체성은 겉모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힘들 사이의 역동적인 비율이 결정한다는 것. 이게 바로 쉘링이 말하는 비교 생리학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유기체의 설계도가 뭔지, 또 그 내부 동력이 뭔지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조건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쉘링은 피자극성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 개념은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쉘링은 당시에 있던 의학 이론을 철학적인 차원으로 확 끌어올려서요. 살아있다는 건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돌멩이의 단단함처럼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극이라는 연료가 계속 공급될 때만 겨우 유지되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라는 거죠. 불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꽃은 안정된 사물이 아니죠? 그건 아주 격렬한 과정입니다. 연료와 산소가 공급되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슐링한테 생명도 바로 그런 겁니다. 생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라는 산소와 자극이라는 연료가 만나서 벌이는 끊임없는 연소 과정.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멈추는 순간 생명은 마치 불꽃이 훅 꺼져버리듯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 논리를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볼까요? 그럼 우리는 아주 냉혹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깊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이 외부와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그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 즉 유기체가 외부 자극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쉘링에게 자극받기를 멈춘다는 건 곧 살아있기를 멈추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돼서 혼자 완벽해지는 상태, 이건 생명의 완성이 아니라 곧 죽음인 거죠. 그렇다면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외부 세계를 향해서 나 자신을 활짝 열어두고 그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나의 이 위태로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투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쉘링의 철학은 가장 깊고 큰 울림을 줍니다. 만약 생명이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만 유지되는 과정이라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쉘링은 우주를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맞서는 전쟁터처럼 그립니다. 한쪽 편에는 개별 유기체,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형태와 개성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힘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보편적 자연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개별적인 형태들을 다시 녹여버리고 원래의 그 균일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로 되돌리려는 거대한 힘이에요. 마치 강물 속에 생긴 소용돌이가 잠시 자기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강물 전체는 그 소용돌이를 풀어버리고 다시 평평하게 흐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쉘링 자연 철학의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로 되돌리려는 우주적인 힘에 맞선 저항이자 일종의 반역 행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개별성은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매 순간 투쟁을 통해서 획득해야만 하는 아주 위태로운 성취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투쟁의 결말은 뭘까요? 자연은 이 엄청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쉘링은 여기서 아주 장엄한 우주적인 타협을 봅니다. 자연은 개별적인 존재, 즉 개체의 투쟁이 결국 끝을 맺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죽음을 맞는 거죠. 하지만 그 개체가 품고 있던 보편적인 형태, 즉 종은 다른 개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합니다. 개체는 죽지만 종은 영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체의 그 필사적인 투쟁과 보편적 자연의 거대한 의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숭고한 균형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질문과 함께 이번 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개체의 필사적인 삶과 죽음이라는 이 작은 드라마가 과연 어떻게 우주 전체라는 저 거대한 유기체의 생명활동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개별적인 투쟁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살아 숨쉬는 보편적 자연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 이것이야말로 셜링의 자연 철학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적지이자 바로 우리 다음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셀링의 자연 철학 체계의 최초 초고, 그 마지막 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의 근본적인 힘들을 하나씩 따라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개별 생명체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라는 직물 속에 짜여 들어가는지 그 장엄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셀링은 이 책에서 자연을 단순히 부품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야 한다고 말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동물의 본능이라는 신비로운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하고요. 이어서 생명을 쥐게 하는 화학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우주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셸링이 제안하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과학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걸 통해 마침내 살아 숨쉬는 우주라는 그의 놀라운 비전을 함께 그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을 오랫동안 매료시키고 또 괴롭혔던 질문,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마주하는 이런 놀라운 건축술들 있잖아요. 셸링은 이게 그 동물 개체가 똑똑해서 혹은 뭔가를 배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건 동물 자신을 넘어서는 자연 전체를 꿰뚫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죠. 셸링은 이 힘을 기술적 충동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기술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계획이나 학습 과정 없이 그냥 작동하는 뭐랄까 본능적인 예술성 같은 거예요. 마치 어떤 조각가가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충동은 생명체가 자기 몸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깥 세상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려는 아주 근원적인 힘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드러나죠. 셸링이 이 기술적 충동과 인간의 이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고 있는지 말이에요. 한쪽, 즉 기술적 충동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고 변하지 않아요. 꿀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완벽한 육각형을 짓죠. 하지만 다른 한쪽, 인간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항상 실수하고 배우고 개선하면서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죠. 슐링의 책을 보면 기술적 충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 종류에 있어 완벽하며 진정한 걸작이라고 표현돼요. 어설픈 게 없다는 거죠. 동물의 본능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완성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겠죠. 슐링에게 진짜 예술가는 꿀벌이나 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술가는 바로 자연 그 자체예요. 자연이 맹목적 필연성이라는 이름의 힘을 통해서 동물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 자신의 예술 활동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꿀벌이 육각형을 만드는 건 어떤 이성적인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 속에 내재된 기하학적 법칙이 꿀벌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장면인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 마리 동물의 개별적인 생명을 자연 전체의 거대하고 창조적인 생명 아래에 두게 됩니다. 다시 말해 꿀벌 한 마리의 날갯짓은 그저 꿀벌 한 마리의 행동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한 파트를 연주하는 음표 같은 거죠. 전체 교향곡의 일부로서만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생명체 안에 있던 이 형성의 충동에서 시야를 넓혀서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화학적인 과정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슐링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산소가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자극제라고 생각했어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슐링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산소는 자극제가 아니라 자극 가능성의 원리 그 자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소가 생명을 직접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체가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배경 조건이라는 거예요. 슐링은 산소를 강력한 자극제로 보는 건 완전한 개념의 혼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산소는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장작이 바싹 말라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조한 공기와 같은 겁니다. 토대인 거죠, 토대.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슐링의 갈바니즘적 생명 과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으로 이끌게 됩니다. 슐링은 당시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기 현상에서 큰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 현상은 바로 그 전기 현상의 더 높은 차원, 더 고차원적인 형태라고 본 거죠. 이 그림은 생명이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볼까요? 먼저 우리 몸 안에는 근육과 신경처럼 서로 다른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둘 사이에 혈액이 흐르면서 생명의 불꽃, 즉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불꽃은 영원히 타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꺼지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밥을 먹고 숨을 쉬면서, 즉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면서 꺼져가는 이 불꽃을 끊임없이 되살리는 겁니다. 마치 계속해서 충전해줘야 하는 배터리처럼 말이죠. 생명이란 결국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이 풀어지면 다시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끝없는 반복인 셈입니다. 그리고 셸링이 이 개념을 유기체 세계 전체로 확장합니다. 세상을 딱 두 개의 거대하고 서로 반대되는 화학 과정으로 나누는 거죠. 바로 동물은 연소를, 식물은 그 정반대인 탄련소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동물계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모닥불이라면 식물계는 그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땔감을 만들어 공급하는 거대한 숲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쉘링은 정말 대담한 유비를 이끌어냅니다. 동물이 연소하는 것처럼 행성들도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연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쉘링에게는 가장 작은 생명 과정에서부터 거대한 태양계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층위에서 똑같은 기본 원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엄연한 과학적 통찰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쉘링 자연 철학의 심장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 저 멀리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과 다르지 않다는 놀라운 발견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우선 쉘링은 살아있는 모든 것, 즉 모든 유기체를 정의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힘 또는 기능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자기 형태를 유지하려는 힘인 생식력,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힘인 피자극성, 그리고 모든 활동의 뿌리가 되는 감각 능력, 감성,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세 가지 힘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 정의된다고 봤어요. 다음으로 그는 살아있지 않은 세계, 즉 무기적 세계 전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보편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물질들을 합치고 나누는 화학 과정,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를 오가는 역동적인 힘인 전기,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자기,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그의 자연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종합입니다. 셀링은 이 둘이 그냥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존재의 서로 다른 무대에서 연주되는 똑같은 음악이라는 겁니다. 유기체의 생식력은 무기적 세계의 화학 과정이 생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피자극성은 전기 현상의 생명 버전이며 감성은 자기 현상의 생명 버전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핵심이 뭐겠습니까? 슐링에게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힘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마치 똑같은 빨강, 노랑, 파랑 물감을 가지고 어떤 화가는 고요한 풍경화를 그리고 다른 화가는 격정적인 추상화를 그리는 것처럼 자연은 이 단 세 가지의 근본적인 힘을 조합해서 이토록 다채롭고 복잡한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과학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쉘링은 물리학을 하는 두 가지 방식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선을 하나 긋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경험적 물리학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즉 산물을 관찰하고 분석하죠. 하지만 쉘링이 추구하는 사변적 물리학은 그 결과물 너머를 봅니다. 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적인 원리, 그 생산 과정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말이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변적 물리학은 이미 완성된 자동차를 분해해서 분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자동차를 만들어낸 공장의 설계도와 생산 라인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 너머에 있는 그 창조적인 힘, 즉 생산성 자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자연현상에 대한 사실들을 그냥 모으기만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그냥 역사일 뿐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진정한 과학이라면 박물관에 전시품 모으듯이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왜 자연이 하필 이런 모습이어야만 하는지를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체계여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셸링이 제안한 이 새로운 형태의 과학이 우리를 얼마나 장엄하고 경이로운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리는 자연을 그저 완성된 사물들의 집합체로 보는 그런 단순하고 정적인 관점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자연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역동적이고 무한한 자기 창조의 과정 그 자체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연은 외부의 어떤 창조주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스스로를 낳고 또 스스로가 그 결과물이 되는 시적도 끝도 없는 거대한 순환이자 자기 조직적 체계라는 것입니다. 셜링은 자신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 전체에 바로 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리학의 스피노자주의.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라는 스피노자의 아이디어를 가져오지만 그걸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는 전기, 자기, 화학 같은 이 역동적인 물리적 힘들의 총체에 그 개념을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 발견하는 수학이나 기하학과 같은 이상적인 법칙들이 현실 세계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셸링에게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그냥 하나입니다. 저 하늘의 행성들을 움직이는 그 기하학적인 법칙은 우주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연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차가운 기계의 부품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하고 영원한 유기체의 마음을, 그 생각을 읽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이것으로 셸링의 자연 철학에 대한 길고 깊었던 탐구를 모두 마칩니다.